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탈 수 있기는 할까? 젊은 세대들일수록 국민연금을 놓고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미래 세대들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의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큰 과제로도 제기되고 있죠. 최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쯤 고갈되는지를 매번 계산을 다시 해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제는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연금 개혁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이 연금의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지금 내는 돈보다는 받는 돈이 매우 후한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면야 뭐 누구나 다 행복한 일이겠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데서 항상 우리의 고민은 출발합니다. 연금을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세대 간 불평등도 좀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이 고민이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 모시고 이 연금 제도 개혁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걱정이 많으시죠? 항상 이 주제 여쭤보면. 예, 뭐 지가 아무래도 연금 문제로 저는 평생을 박사학위 논문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까지 연금 문제 하나만을 이렇게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 연금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흥망성쇠, 국가의 어떤 존폐 위기까지도 그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어떤 전반적인 시각은 그런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 보니까 연구자 입장으로서 또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전문가가 보시기엔 네. 국민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자꾸 미루려고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초조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거기다 언제부턴가 이제 또 우리 사회가, 제가 이제 1960년대보다도 못하다고 어떤 토론에 발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인구 구조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그때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출생률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보험료 낼 분들이 줄어들죠? 네네. 예. 그런 어떤 제도 내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 예전에는 콩 한쪽도 반쪽씩 나눠 먹자는 어떤 같이 상생하자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는 정신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미래 세대가 어떻든 그 신경 안 쓰고, 특히 정치권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뭐 표피즘 정책들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금 걷어서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그런 줄 알면서 이 문제 심각성을 공유 못한다는 측면이 참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그럼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5차 재정 추계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있던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네. 재정 추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이게 건강보험, 예를 들면 건강보험하고 이제 국민연금 예를 들면, 예. 건강보험은 단기 속성의 연금, 단기 속성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보험료를 걷어서 당해년도에 병원이나 등등 진료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추계가 필요는 하지만, 그 어떤 재정 불안정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이미 그 문제가 노출이 되다 보니 네. 몇 년 사회가 시끄러우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어떤 공적연금 제도란 사람의 일생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25세, 30세 노동시장에 나와서 연금에 가입했다 그랬을 때, 연금 가입한 그 해부터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60, 만 2세, 내년부터는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다 보니까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나이가 일정 연령 돼야 연금을 받는 제도다 보니까 네. 그동안 어떤 타임 레그, 타임 인컨시스턴시 문제가, 시간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이제 뭐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한 950조 되던 적립금이 지금 한 900조 이하로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낮아서. 예. 그렇긴 하지만 한 900조 이상 돈이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뭐 당신 같은 사람은 얘기하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예. 연금 전문가 또 우리 사회에서 이제 팽배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정 추이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적립금을 갖고 있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연금 1988년에 도입이 됐지만 99년 4월에 도시적 자양자로 확대하면서 이 제도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많고 받는 사람이 아직까지 적다 보니 그 기금이 쌓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미 약속한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급을 약속한 액수는 한 2,500조 가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950조 지금 급락예산 900조 갖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1,500조, 1,600조 정도가 부족한 거죠. 이걸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예. 문제들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보험과 달리.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계속 그럼 불어날 건지 네, 앞으로 그 연금 받으실 분들의 인구는 어떻게 늘어나는지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네, 계산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논점이 그러니까 재정 추이안도 문제인데 이제 예. 원래 그 88년에 제도를 도입하고서 98년에 우리가 10년 만에 이 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급여율 70%를 10% 포인트 삭감한 60%로 바꾸면서 그때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실시하자는 재정 계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게 98년에 이제 법 개정이 됐으니까 2003년에 1차가 됐고요. 5년마다 한번 네네, 건강 검진 해보자 네네, 그런 네. 얘기군요. 네네. 건강 검진 그래도 해야 신경 네. 좀 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지금 쌓여 있는 돈도 조만간 연금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곧 고갈되고 그 다음부터는 참 답이 없습니다가 결론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연금제도 역사가 짧다 보니까 예. 기금이 소진될 뭐 4차 2018년 4차 재정 계산을 예로 들자 그러면 2057년에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2042년에 최대 적립금이 한 1,800조가 조금 안 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재정 추계로 5년 재정 계산 5차를 해서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네.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그래도 예. 30년 이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현재 세대들이 굉장히 즐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나 남아 있는데 왜 걱정이냐? 걱정도 팔자다. 문제 생기면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네. 보험료 천천히 올리면 되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겹쳐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을 누군가가 좀 악용하는 어떤 또 집단들도 생겨나고 하면서 예. 우리 국민연금이 처한 어떤 실상들이 제대로 국민들 우리 사회에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금 고갈 시기가 어느 정도로 예측되는 게 가장 정확한 숫자입니까? 일단 4차 제가 1, 2, 3, 4차 저 재정 계산에 다 참여했고 또 특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었는데요. 예. 2018년 4차 때는 2042년에 최고 적립 기금을 기록한 뒤에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걸로 일단 추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 사용했던 어떤 전반적인 가정들이 좀 낙관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측면이 있어요. 조금 더 비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더 악화되는 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를 예.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정부보다는 한 2년 뒤에 한 건데 거기에 따르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57년이냐 55년이냐 뭐 네, 이 정도 논란이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시산을 해봤습니다. 이거 워낙 아주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예. 재정 추이 결과를 쉽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기금 적립금이 최대가 2039년으로 한 3년 당겨지고 있고 예.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정부 발표다 1년이 당겨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재정 추계할 때 썼던 가정이 지금의 경제사회적 여건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인 가정을 썼기 때문에 좀 비관적인 전망을 쓴다 그러면 아이가 덜 태어나고 네, 뭐 기금 수익률이 더 떨어지고 네네, 뭐 그런 그렇게 부분들 되면 거기다 더 빨리 뭐 고갈되겠죠. 경제 성장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또 저기 둔화된다 그러면 훨씬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기금 소진 시점만 주로 강조를 하는데 그리고 2018년 4차 재정 계산 때도 기금 소진 시점을 2, 3년, 1, 2년 연기하는 걸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소진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우리의 목표. 네, 예. 그걸 갖고 우린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1차 때부터 재정평가 기간을 추계 기간을 7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 2057년 보면 한 39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 40년 전후에 1, 2년 연장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70년 재정 추계를 하니까 네. 70년 후에 연도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재정 추계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기금 소진 시점에만 집착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권이나 또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핫 디베이트가 되는 논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고민을 더 추가로 우리는 해야 그래서 되는 뭐 겁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래 스위스 로잔 대학의 버널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연금 학자인데 제가 2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그분 발표를 할 때 제가 토론도 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연세대 교수 식당에서. 그때 제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한번 보여드렸더니 네. 나 사회상에 살다 이런 인구 구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가장 급변하는 나라이긴 네네. 하죠. 그리고 출산율 밥을 낮으니까. 먹다가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OECD 평균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금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OECD 평균적인 접근보다는 훨씬 강한 개혁이 필요한 나라라는 거죠. 급격히 소진될 네, 거니까. 출산율 지금 0.81로 떨어진 나라가 없어요. OECD 연국 중에서. 그다음에 OECD 연국 중에서 가장 연금을 받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다 보니까 이건 부담하는 측면, 받는 측면이 동시에 악화되다 보니까 예. 우리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급진적인 강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균적인 저 어프로치 또 적립금이 있다고 이거 천천히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70년 재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유엔에서 정한 호모 헌드레드라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70년 재정 추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일본은 100년까지 추계를 한 뒤에 100년 뒤 연도 말에 1년치 지급할 돈을 갖고 있고요. 캐나다는 150년 재정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예. 그때까지 줄 돈을 갖고 있어요. 아니 100년 후에 줄 돈을 지금 갖고 있다고요? 네, 일본 후생연금이 그렇고 캐나다 CPP, 캐나다 펜션 플랜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적립금이 많아서 그때까지 유지된다는 뜻입니까? 고갈 안 그만큼 되고? 고통 분담을 하면서 굉장히 재정 안정화를 취한 결과라고 볼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150년도 유지된다. 고갈 네, 안 네, 되고 네. 캐나다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린 70년을 재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같이 출생률이 굉장히 낮고 저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는 이 연금 제도의 내재된 문제 또 우리가 연금 제도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나라니까 이 제도가 얼마나 중병이 들었냐 아니면 건강한가를 평가하려 그러면 지금 70년 재정 추계 기간보다는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될지 추계해봐도 2057년쯤에 고갈. 네. 100년을 추계해봐도 2057년쯤에 고갈일 텐데. 그런데 2018년부터 2057년까지는 지금 40년이 채 안 되지만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태어나는 세대, 지금 한 20대 된 세대 또 요새 MZ 세대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금 받을 시점 또 이 친구들이 사망할 시점까지 네. 이 연금 제도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니면 불안정한지를 보여줘야 예.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이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연금 제도에 적극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보는 어떤 재정 평가 기간이나 기금 소진 시점 위주로의 접근은 네. 지금 한참 경제 활동하는 인구들 중심으로 예. 그것도 한 40대 중반 전으로 그 기간 타임 호라이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 40년 우리 사망할 때까지 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에 네.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0년, 150년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막 태어난 세대,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도 이 연금 문제 없어. 당신들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 어떤 사회적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나이 계산해 보면 내가 돈 받을 때는 고갈되는구나라고 네. 깨달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건 그거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뭐 100년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어차피 기금은 소진되는 시점은 결국 같을 테니까 네. 뭐 57년쯤 고갈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굳이 더 멀리
예상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아,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뭐 또 요새 논란이 되고 또 진보 진영에서도 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예. 70년 재정 추계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럼 기금 소진되는 시점만 보여지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정부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70년 재정 추계를 하고 재정 평가를 한다 그러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예. 4차 2018년으로 따지면 70년이 2088년이 되는 거죠. 예.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국민연 가입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보여주면 57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왜 경상가로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또 조성하냐 이런 또 비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상가를 쓰니까 그런 거고. 그럼 뭐 이게 그동안 이제 나중에 연금 개혁도 할 거고 또 보험료를 올리면 보험료 수입이 더 많으니까 누적 적자도 줄어들 텐데 왜 1경 7천조라는 뭐 표현을 쓰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냐 이런 식의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캐나다나 일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 연금제도가 1985년 일본 연금제도 개편하기 전에 그 제도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일본 연금제도는 100년 재정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100년 뒤에도 1년치 지급할 돈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린 70년을 재정 추계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는 30년을 짧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70년 뒤 2088년까지 어떤 누적 적자를 보는 건 어떤 특정 시점까지 그 재정 흐름 상태를 그냥 자연적으로 보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이게 다른 나라에서 흔히 그 accumulated debt라는 그러니까 누적 적자라는 개념이 다른 나라에서 흔히 쓰지 않는 개념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걸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 추계 기간 평가 기간을 100년으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100년으로 그건 보면 뭐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더 많은 눈에 돈이 들고 보이니까 그 과정에서 한 중간 지난 시점까지 재정 상태 흐름을 보여주는 단지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좀 반대쪽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국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거 하는 건 이미 고갈되고 없고 다 세금 걷어서 씁니다. 다들 그러는데 우리만 그렇게 기금을 안고 간다는 게 왜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있으면 좋다는 건 너도나도 아는데 많은 나라들이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때그때 세금 걷어서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예. 우리 사회에 있던 정치권에서 솔직하지 못한 게 다른 나라는 이미 연금제도가 모추어 스테이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령화로 치면 터널 진입을 시작해서 출구로 막 나가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극복을 하면서 재정 투입이 되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우리 연금제도 관련했을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2달 반치밖에 기금이 없는데 적립금이 없는데 예. 우린 900조 뭐 950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냐. 그러면서 왜 공포 마케팅하냐 이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한 50년 동안 우리에 비해서 예. 보험료를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6배 이상을 부담을 해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치면 연금 제도 골병이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부담과 급여 사이에. 그 말은 매번 세금으로 혹은 걷어서 쓰긴 쓰는데 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몸에 배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또 저기 미적립 부채를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독일은 우리에 비해서 미적립 부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미적립 부채가 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국민연금 제도 도입한 이후에 국민연금 지급 약속한 액수가 한 2,500조라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900조, 950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그 정도 그러면 있죠? 1,500조 이상이 미적립 부채인 거고 앞으로 줘야 되긴 예, 공무원 줘야 되는데. 군인연금 충당 예. 부채가 작년 이후로 1,138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적립 부채에 네네. 해당되는 건데 예.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2004년 연금 개혁을 하면서 예. 매년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예.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예. 자동으로 연금 수급자를 포함해서 연금액을 깎고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어요. 소위 말하는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와 비교해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연금
재정 상태가 건전합니다. 이건 세금이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에 잠재적인 빚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독일 노인들은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군요. 우리에 비하면. 그것도 그렇지만 이미 한 50년 동안 우리보다 6배 더 부담하고 2배 더 부담하다 보니까 네.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 많이 받고 있고 그걸 소위 말하는 부가 방식으로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숙제가 독일은 덜 네, 남아있다고 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자동 안전장치도 도입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깎아가면서 지속이 가능하게 혹시 가는데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덜 줘도 국민들이 별말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것도 없고 그런 브레이크도 없고. 그리고 독일 연금 제도와 비교해서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눈에 안 띄는 거대 이제 빙산 따지면 위에는 얼마 안 나와 있지만 밑에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줘야 될 돈이 숙제가 많다 우리가. 네, 거기에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왜 독일처럼 못하느냐, 다른 나라처럼 못하느냐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고쳤고 또 똑같이 기금 없이 세금으로 돌아가더라도 숙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훨씬 크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50년 뒤를 보면 스웨덴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알겠습니다. 연금 지출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2부에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지, 미리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그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될 일인데 좀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힘듭니다 하는 의견과 지금도 늦었고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엉뚱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가면 훈련 받기 힘드니까 가기 전에 살도 좀 빼고 체력 훈련도 하고 가자는 쪽과 가면 다 잘 빠지고 군대 가서 죽어 나오는 사람 없는데 그냥 가서 하시죠 하는 의견 정도로 들리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하자는 쪽의 의견, 박사님 의견과 좀 다른 쪽의 의견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독일 같은 나라들도 이미 기금 고갈돼서 세금 걷어서 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굳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즉 독일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둘 다 고갈됐다고 치고 우리도 한 2060년 돼서 고갈됐다고 치고 지금 이미 고갈된 독일의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독일보다 뭘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꾸 이제 우리는 제도 균형을 못 맞췄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 독일은 우리보다 6배 보험료를 더 부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50년 동안에 우리가 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보험료가 3%였고 지급률은 급여 지급률은 70%였습니다. 3%라는 건 급여에서 떼는 비율. 네네. 예. 본인은 1.5% 부담하고 받을 때는 회사에서 1.5% 부담하고. 예. 근데 그 정도를 지금 독일은 저기 40한 7,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급여율이. 그러니까 연금 소득 대체율이요. 독일은 지금 세금 걷어서 받고 있지만 평생에 젊을 때 받던 월급의 40%만 받고 있다는 40한 거고. 7, 8%요. 40한 7, 8%인데 우리는 얼마를 받게 설계되어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70%에서 시작해서 예. 올해 기준은 43%고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조금 덜 받게 설계되어 있군요. 독일보다는. 뭐 독일도 장기적으로 우리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긴 조금씩. 합니다. 자동 안정 장치로 인해서요. 예. 그런데 독일이 이미 뭐 90년대, 2000년대 초에 보험료를 20% 이상 부담을 했었어요. 월급에서 떼는. 네. 지금은 우리는 얼마죠? 우리 지금 뭐 9%인데 24년 동안 9%에서 1% 포인트도 못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독일에 비해서 최소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네. 똑같이 세금 걷어서 운영한다 그래도 나중에 세금으로 투입해야 될 액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네. 그리고 예전에 뭐 3% 부담할 때로 치면 독일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3% 부담할 때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태어난 세대예요. 예. 1차 배움 세대가 예를 들면 720만 명 되는데 1년에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네. 작년에 출생률 0.81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6만 명 태어난 세대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똑같은 인구 구조 하에서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제도 운영인데 우리는 뭐
100만 명을 26만 명이 부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보험료 한 푼도 못 걷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일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냐면 자신들은 힘들다고 보험료 1%포인트도 못 올리면서 세금 더 걷는다 그러면 세금 걷으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서 모든 걸 미래 세대 후세대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부가 방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가장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도 지금 9%인 보험료를 세금으로 투입한다 그러면 30%가 넘어가야 되고 가장 최근에 제가 핀란드 친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 핀란드는 63세부터 만약에 연금을 더 일 안 하고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료가 47%까지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건 그 나라의 고령화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출산율이 출생률이 우리보다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가 우리보다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그러면 고갈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세금 걷어서 예전에 독일처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가 월급에서 30%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 최소 30% 그것도 낙관적인 전망이고 그다음에 지금 건강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7%가 넘어갔는데 지금의 고령화 추세라 그러면 건강보험료 최소한 10% 이상 15%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회보험으로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뭐 다른 나라하고 그냥 그 한가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고갈되고 나면 걷어서 쓰면 되긴 되는데 네. 걷어서 쓰려면 국민연금만 월급 봉투에서 30%를 떼야 되는데 미래 세대가 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지금부터 10%라도 떼자 그러면 네. 그 말씀이군요. 자기들은 24년 동안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1%포인트도 못 올리면서 미래 세대 눈앞에 없다고 미래 세대는 그 하루 아침에 3배 정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고로 이태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 이태리가 지금 국민연보험료가 32%입니다. 예. 이태리의 아주 똑똑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이태리는 미래가 없다고. 월급 봉투에서 연금을 네. 너무 많이 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가 유럽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좀 그 부담이 미래에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더 떼어내서 적립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막연히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일본이 안 쳐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 연금제도 문제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우리 연금 제도 운영 상태가 어떤지. 예. 그나마 국민연금은 제일 낫다는 게 그 정도고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뭐 말도 못하게 더 심각합니다. 예. 그냥 괜찮아 나중에 세금 걷어주면 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금제도 실상이 어떤지 공무원연금은 재정 추계 보고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소수 몇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게 다 그 기여금이나 적자보전금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네.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찬 연금제도 실상이 어떤지를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보여주자.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안 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저도 납득은 됩니다. 이거 하자고 하면 국민들한테 당장 닥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더 떼어놓자고 해야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테니까 여든 야든 안 하고 싶을 텐데 그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정치인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연금제도가 재정 불안정이 나타나기 전에 스웨덴의 복지국가 미래가 밝지 않다. 그래서 예. 85년에 연금 개혁 TF를 국회에 만들었고요. 많은 논의 끝에 집권 3인당이 정권을 내주는 어떤 위기도 겪으면서 1998년에 아주 혁명적인 자동 안정장치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재정에 따라서 알아서 주겠다. 알아서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내는 만큼만 주겠다는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걸 또 스웨덴이 98년에 법 개정하고 99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거는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주느냐가 문제지. 돈이 안 거치면 적게 주는 법을 만들면 그거는 대안은 아닌 것 제가 같아 오늘 보이는데. 재정 안정 말씀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예. 스웨덴이 채택한 건 뭐냐면 연금 정책과 사회 정책을 분리한 거예요. 예. 우린 자꾸 국민연금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이상 고소득층들은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연금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고 그걸 합쳐서 보자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근로기간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루하루 저기 살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노후 준비하라는 건 고문 아니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사회정책으로서 세금 걷어서 노후를 보장해 주는 어떤 이원화된 정책을 핀다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 소득 대체율이 급여율이 장기적으로 50%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제도를 베껴온 건데 예. 일본의 자동 안정액 지도에서 장기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50% 떨어질 예정인데 그거는 젊을 때 받던 연봉의 50%만 받는다는 근데 여기서 얘기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또 기초연금이라는 게 세금 100% 걷어서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올리는 제도가 있는데 예. 일본은 기초연금도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고 여기서 말씀드린 일본의 장기적인 목표 지금은 60% 정도인데 50%라는 건 부부가 기초연금 둘 받는 합계에다가 본인이 받는 소득비례연금, 후생연금을 합한 1가구 2인 기준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8.3%로 우리보다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 우리 연금 제도가 이게 얼마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을지 쉽게 예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재정 안정화를 저 같은 사람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재정 안정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정부가 세금 걷어서 취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의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원을 예.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박사님께 전권을 맡긴다면 네. 알겠습니다. 뭐 설득력 있어 보이니 윤 박사님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라고 하면 네. 지금 제도를 어떻게 좀 바꾸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우리 제도는 지금 뭐 국민정부 같은 경우 소득 재부배 기능이 있다 그러지만 예. 실제로는 절대적인 보험료가 낮다 보니 고소득층이 절대액에서 훨씬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말은 취약계층한테 저소득층에 더 연금이 많이 간다 그러지만 실제로 받는 절대 액수에서 보면 고소득층이 훨씬 많이 받는. 국민연금 자체가 누구에게나 다 후한 거다 보니까. 네, 그 대신 후세대에 다 부담 전가하면서 그러니까 예. 이제 개편 방안 뭐냐면 우리가 재정 안정화 조치를 하려 그러면 어쨌든 보험료는 좀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처럼 소득재 분배 기능이 있으면 보험료를 좀 꽤 올리면 고소득층 수입비가 1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은 연금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낸 만큼 받는. 근데 대신 경제 성장률을 얹어주기 때문에 민간 부문 어떤 금융상품보다 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2, 3단계에 걸쳐서 완전 소득비례 연금으로 좀 바꿔주고 지금은 소득의 9%를 내죠. 내고 자기 받는 연금액의 50%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고 예. 나머지 50%는 자기 소득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때는 네, 그거를 근데 어떻게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100% 소득비례 연금으로 바꿔야 하면 예.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비례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9% 내는 걸.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건 연금 급여 산식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이 500만 원 급여라 그러면 예.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이 한 300만 원이고 자기 소득 500만 원이라 그러면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전체 급여액의 50%는 자기 소득 500만 원 기준이고 또 네. 나머지 50%는 가입자 평균 300만 원 기준으로 산정이 하다 보니까 예.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 재정 안정화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예. 수입비가 일보다 낮아져서 이 국민연금 나 이거 가입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OECD 국가들은 거의 다 소득비례 연금을 해서 바꿨습니다. 소득 비례 연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받을 때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액을 산정하는 걸 소득비례 연금이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은 우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예.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소득을 자기 연금 산정할 때 50%를 반영하고 자기 소득을 50% 반영한 두 개가 가중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전 국민 평균 월급은 300만 원인데 네. 어떤 분은 고소득자라서 월급이 1,000만 원이었던 분은 네.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평균 낸 네, 근데 1,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이 550만 원이 채 안 되니까 실제 자기 소득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550만 원과 300만 원의 평균치가 이분의 맞습니다. 평생 소득이었다고 보고 네. 여기에 몇 퍼센트 이렇게 네, 주고 지금의 있는데 국민연금 급여 산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평균이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건 이건 없애버리고 무효하고 이분이 평생 벌었던 월급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의 몇 퍼센트 또는 상한선이 있다면 뭐 550만 원, 700만 원의 원의 몇 퍼센트를 주자. 네. 그러면 더 많이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으니까 이거 갖고 못 먹고 산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더 올리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고 받아가는 거니까 예, 예. 미래 세대 전가를 안 하고 예. 국민연금 그렇게 가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신 그러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없어지니까 중간이나 저소득층들은 네. 더 적게 받는 거 아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어떤 내셔널 미니멈 최저 보장선 그게 뭐 그 중위소득의 뭐 한 35%가 될지 40%가 될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한다 그러면 네. 그 정도는 취약계층들한테 노후소득으로 보장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금제도 자기가 보험료 내서 받는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꿔주고 자기가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투트랙 접근 이게 스웨덴인이 따른 저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어떤 연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매우 고소득자들은 지금까지는 국민 평균과 섞이는 바람에 나중에 받는 연금이 적었는데 자기가 평생 벌었던 거에 비하면 네. 그분들은 평생 벌었던 거에 맞춰서 드리자는 네, 안이 맞춰서 하나 있고. 네, 그 대신 보험료를 올려서 후세대 부담은 아, 정가시키지 말고 지금은 지금은 일이- 9% 내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걷자. 많이 거두면서 실질적으로 연금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많이 늘려주자는 겁니다. 그럼 월급에서 몇 퍼센트쯤 떼면 됩니까? 고소득자들은 지금은 뭐 9% 떼는데. 저희가 뭐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재정 안정을 달성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17%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저도 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저항 때문에. 일단은 한 13~14% 정도까지는 좀 저희가 아, 좀 단계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지금은 9% 내는 연금 보험료를 네, 한 15%, 16%로 내되 네, 나중에 받으실 때는 국민 평균과 섞어서 평균하는 거 안 하고 네. 본인들이 벌었던 젊을 때 연봉의 뭐 한 40%, 5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지금 많이 줄어드나요, 우리 부담이? 그러면 재정 안정 조치가 된다면 후세대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바꾸면. 네, 그리고 또 재정 안정화 조치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는 저 가정 하에 지금 연금 적용 소득이 한 5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건 한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올려주면 그만큼 또 연금액은 훨씬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급여율 지급률만 좀 올리겠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안 올리니까 다 미래 세대 부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자기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네. 국민연금을 통해서 실제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연금이 지급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바꿔가고 부자들은 조금 더 주되 부자들도 조금 더 주되 네, 부자들의 연금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걷기 많이 시작하고 맞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셨던 안 내셨던 적게 냈던 많이 냈던 관계없이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니까 평생 벌었던 돈의 한 40% 정도의 최저 생계비는 주자. 네, 지금은 국민연금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어놓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국민연금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은 빼고 예. 그걸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완전히 일원화시키자는 겁니다. 대신 지금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 70%한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네. 지금은 뭐 노후 준비를 제대로 안 한 분들이니까 드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뭡니까 중위소득이 한 40% 정도까지 35% 지급하는 그걸 좀 분들은 빼고. 점진적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하면 이건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윤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도 기초연금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은 네. 하위 70%는 다 주니까 네, 네. 그건 좀 낭비인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빼자. 그 말씀도 들어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뭐 재산 소득이 없다고 치면 지금 네.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따르면 최대 월 400만 원이 넘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이 있더라도. 네, 이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이건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부유한 분들은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나중에 받는 것도 조금 더 드리는 방식. 네, 그리고 가난한 분들은 보험료를 냈던 안 냈던 무관하게 최저 생계는 보장해주면서 연금을 드리는 방식은 얼핏 듣기로는 둘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네. 돈이 덜 든다는 겁니까?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게 바꾸자고 하면 다 찬성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여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국민연금 예. 보험료를 올린다 그랬을 때는 근로자 자신도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장 월급 봉투에서 네, 더 사용자도 내야 또 되니까. 그만큼 부담 50%를 부담하니까 아, 사용자가 또 그게 이렇게 관건이군요.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계획 안 하면 나중에 사용자들도 다른 쪽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니 앞서서 미리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 사용자 집단도 장기적으로는 더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명 박사님의 아는 우리나라 연금 개혁 제안들 중에는 가장 그래도 급진적인 쪽에 속하는 빨리빨리 살 빼야 된다. 그런 쪽이죠. 오늘 들은 게. 뭐 그렇죠. 지금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 알겠습니다. 예. 고민 좀 더 해볼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